속에 자연치유혁명을 이끌어갑니다. 흙의 기운과 자연 속의 생활혁명을 이끄는 한의학 박사 김동석 원장의 폐암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성암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암은 되게 호르몬 영향을 받는데 꼭 호르몬 영향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뭐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그렇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금 사고 나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니까 이해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음식에 잘못 먹어도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 그럼 똑같이 그렇게 노출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담배를 엄청 피는데도 폐암이 안 와요. 오늘은 딱 폐암과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담배를 2갑 이상 피는 사람도 폐암이 안 걸리는데 반대로 담배를 전혀 안 피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산속에 사는 사람도 폐암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간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술을 막 먹으면 간암이 온다고 잘못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간이 약한 사람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에 염증이 있는 사람,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사람들이 술까지 먹게 되면 간암이 바로 와요. 그렇죠? 술 잘 먹는 사람들은 간이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간암은 없고 담도암이라든지 다른 암이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간암 환자 중에 95%가 전부 다 B형 간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C형 간염이나. 그래서 내가 약한 장기에 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강하냐, 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바로 면역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폐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여자들은 정말 담배 안 핀 사람이 많은데 원인을 찾기가 힘드니까 뭐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를 하는데 훨씬 더 담배가 더 해롭지 사실은 미세먼지가 해롭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의 폐의 장기가 강하냐 약하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역력이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이 좋냐 안 좋냐를 오늘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고혈압약 얼마 동안 먹어요? 고혈압약 먹기 시작하면, 혈압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죠. 당뇨약은 어때요? 당뇨약도 평생 먹어야 돼. 여러분들 항암 할 때 내가 사기 암 환자예요. 그럼 암이 있으면 언제까지 해요? 항암약을 언제까지 먹어? 평생 먹는데 사실은 내 면역력이 떨어질 때까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어요. 말기암 환자분들 보면은 정말 항암을 하다가 진짜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항암대에 살해당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음식만 바꿔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사실은 당이 치료가 되고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많이 주위에서 듣기도 하고 저기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실제로 당이나 혈압이나 암이나 비만이나 이것은 원인이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나쁜 균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내 몸을 그렇게 병을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내 몸에 영향을 주니까 뭔가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내 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약만 먹어서는 그 수치는 조절할 수 있어요. 혈압 수치는 조절할 수 있고 당 수치는 그 순간은 조절할 수 있는데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먹는 것을 함부로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것들은 그게 원인이라면 그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 당뇨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것처럼 암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다 치료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재발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양상국 혹시 프로 기사님 아세요? KBS에서 바둑 해설하신 분. 또 한 분 있죠. EBS에서 하시는 노영아 사범님도 이렇게 있는데 희한하게 2분 다 암이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도 암이야. 그분은 이제 7년 전에 암이셨는데 또 재발돼서 폐에 완전히 전이가 돼가지고 말기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오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여기서 생활하시고 오늘 가셨어요. 다음에 이제 본병원에 가시고 거기 결과를 보고 또 오신다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7년 전에 암이었는데 유방암이었는데 그때는 유방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폐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다 했어요. 병원에서도 다 괜찮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재발되는 이유는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암 치료 후에 재발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유방암도 재발률이 60%에 뭐 간암, 대장암, 폐암, 뭐 위암 다 이렇게 재발돼서 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더라. 근데 아까 잠깐 우리 수업 강의 시작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2년 전에 이분의 환우분의 사진인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서울 분인데 정말 우리 환우분들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사례거든요. 12년 전에 이렇게 말기암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암 선고 받기 전에 이렇게 건강한 몸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몸을 자기 친구분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분을 보고 우연히 친구분이 세브란스에 의사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을 보고 어떻게 지금 이걸 항암을 하느냐라고 도리어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문책을 하고 현대의학으로서는 정말 치료 방법이 없다. 네, 몸 조리하고 항암을 하다가 몸이 오히려 죽겠다 이렇게 포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나섰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여기서 강의 들으신 분 있어요? 그때? 한 분 있죠? 썽썽했죠? 12년 전에 말기 폐암 환자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좀 요즘 사진을 제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슬라이드에다가 요즘에 활동하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 아직 안 됐네요. 근데 이분이 암을 극복한 이유는 그런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본인의 면역력을 키우는 치료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의 원인을 찾은 거죠. 근데 오늘 할 주제는 사실은 폐암에 관련된 거예요. 통계청 국가통계에 하면 폐암이 사망률 1위예요, 사실은. 남자, 여자 불문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생명의 보험가입자 사망 통계를 보면 간암과 유방암이 더 많죠. 사실은 보험가입자들이 잘 사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말 그 보험 통계하고 국가 통계하고는 좀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잘 사는 분들은 이런 암이 더 잘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손보험 가입하려면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가입하잖아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지만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치료하고 말지 뭐 필요 없이 뭐 실손보험 가입해봐야 병원에 갈 일도 없다 이렇게 가입 안 하는 분도 있고 돈이 아까워서 가입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의사들 절반은 실손보험 가입 안 한 분들이 많네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의사인데 아프면 뭐 친구한테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아무튼 폐암은 가장 무서운 암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걸리면 재발이 아니라 굉장히 증상이 별로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벌써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암 치료를 다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발이 된단 말이에요. 재발이 되는 경우도 기간을 쭉 보니까 통계를 보면 5년 안에 거의 재발이 많이 돼요. 75%가 5년 안에 재발이 돼. 내가 그러니까 5년까지 암이 재발이 안 되면 그 후로는 암이 재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생활을 잘하고 내가 원인을 찾아서 내 암의 원인을 극복을 해준다면 사실은 다시 재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원인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폐암에 대해서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1위에 사망률 1위, 간암, 위암, 대장암 1순위죠. 사실은 또 이렇게 보면 5년 동안의 상대 생존율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이 통계는 사실 여러분들 잘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모든 암의 5년 생존율 해가지고 70%를 넘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70%가 5년 이상을 생존한다. 그런 얘기 들어서 나도 70% 들으니까 아주 좋아. 이게 아니고 사실은 폐암은 23%밖에 안 돼요. 5년 생존율이. 그죠? 간암은 30%밖에 안 돼. 내가 간암이 걸렸다. 뭐 1기부터 2기, 3기, 4기 다 해서 포함을 하면 30%밖에 안 돼요. 위암 같은 경우는 73%가 되죠. 응? 위암 걸리면 사실 5년 생존할 가능성이 70%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대장암도 75%. 여러분들이 가장 순하다는 뭐 거북이암이니 뭐 로또암이니 하는 갑상선암은 오히려 평균보다 더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갑상선 암도 암인데 왜 그 일반인보다 더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사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갑상선 암도 암은 암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바른 생활을 좀 해야겠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생활을 하니까 보통 암에 걸리지 않는 분보다 되게 생활 습관을 잘 할 거다라는 제가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사실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좀 전립선암이 여기 포함되니까 폐암이 5년 생존율이 23%밖에 안 되지만 그런 걸 다 합산해보면 70%가 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폐암이나 간암 이런 부분들은 췌장암까지 지금까지 5년 생존율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무서운 암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폐암이 사망률이 높을까 이렇게 봤더니 아까도 말했지만 전이가 쉬워요. 폐에는 산소 공급을 하는 그런 장기고 혈액이 다 와요. 심장에서 폐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산소를 혈액에다 적혈구에다 주면 이 적혈구가 혈관을 타고 쭉 온몸의 세포에 우리가 숨 쉬는 산소하고 먹는 밥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거든요. 이게 전신을 돌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장기예요. 그래서 전이가 빨라요. 그래서 혈관만 타면 바로 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더 다른 암에 비해서 엄청 빠르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없어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꼭 감기, 기침 조금 하다 보면 이상해서 감기가 왜 안 낫지 하고 더 정밀 검사를 해보면 그때 가면은 이제 폐암이라는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약 80%가 대부분 3기나 4기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1기나 2기에 폐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상당히 내가 운이 좋아서 빨리 조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기나 2기, 내가 1기나 2기다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좀 같은 암이고 하지만 내가 폐암이다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더 행복하구나. 1기, 2기, 정말 3기나 4기 때 발견하기 쉬운데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치료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폐암의 종류를 보면요. 이렇게 폐암은 소세포 폐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소세포성 폐암이다 해가지고 편평상피, 상피에 있는 세포암을 편평상피 세포암 또는 서남 대세포암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소세포암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다 비소세포성 폐암이야. 근데 이거하고 다 전부 다 리스크는 고약한 암 중에 하나다. 그 종류를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내가 예방도 하고 치료를 하려면 병은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된다. 나한테 원인이 뭔가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지금 지난번에 했던 동영상인데 한번 동영상을 봐보세요. 이걸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을 따라가고 따라하기를 해요. 한번 허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운집하는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정말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서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또 봐보세요. 이제 다 교통이 정체될 정도로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UFO가 나타났다고 막 얘기도 하고 저기에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고. 구름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웃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암 투병을 하시면서 누군가가 뭐가 좋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막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정말 좋은 것은 아이고 그거 해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 나름대로 이상한 기준으로 할 것은 안 하고 잘못된 것을 막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암의 원인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치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런 정말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암은 유방암, 뭐 난소암, 자궁암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성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호르몬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많이 했지만, 암이 생기는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간암이나 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건강한 사람도요 암세포가 생기는 거 아시죠? 그죠? 네. 하루에 3,000개 정도 암세포가 생겨요, 우리 몸에. 저도 생기고 있어. 근데 저는 항암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왜 안 해요? 안 아프시니까. 안 아프니까. 왜 안 아플까요?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데 왜 암 환자가 아니야? 암세포가 있는데. 착한 세포가 더 많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대답은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3,000개 생기면 3,000개를 제거할 수 있는 몸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자연 치유력이고 자연 항암제야. 우리 몸에 있는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암이 3,000개 생겨도 내 몸이 3,000개를 제거해 준다니까. 그 제거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뭔 세포예요, 이게? NK 세포잖아요. NK 세포가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 생기는 것들을 다 커버해주고 청소해줘. 우리 청소하는 여사님들 있죠. 네. 여러분들 다 좀 어지러 놓고 하면 청소를 다 해줘, 오늘 거. 근데 여러분들이 또 어지러봐. 그래서 계속 어지러봐. 그러면 청소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너무 많이 생기면 내 몸에서 NK세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3,000개만 없앨 수 있는 면역력인데, 3,500개, 4,000개 생겨버리면 어때요? 아파요. 1,000개가 남겠죠. 500개가 남고. 제거가 안 되니까 우리 병원이 청소를 안 하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 몸에 암세포로 엄청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기전인데, 암의 발생 기전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 아까 말하는 3,000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면역력인데, 그 면역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약해져요. 3,000개를 제거를 못하고 2,500개만 제거를 하면 500개가 증식을 하고 암 덩어리로 이렇게 돼버린 거고, 두 번째는 암세포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아까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3,000개 정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암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3,500개가 생기면 500개가 남아서 암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암을 치료하려면 면역력을 올려주든지,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죠? 막 짜증을 많이 내면요,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암세포도 더 생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막 방사선 얘기했죠. 이제 잠깐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암세포가 그러면 건강한 세포가 3,000개씩 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생기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을 또 알아야 돼. 암세포가 생기면 제거해주면 되는데,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하려면 왜 암세포가 생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세포가 왜 암세포로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막 지금 치료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암세포가 왜 생겨?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제 그거는 원인 중에 하나야. 조건이야. 스트레스가 많거나, 막 음식을 잘못 먹거나, 뭐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거나, 공기가 부족한 데 있거나, 오염된 지역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돼서 암세포를 만드는 거야. 왜 암세포가 그런 생기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암세포를 안 생기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암을 치료하려면 면역력을 올리거나 암세포가 덜 생기게 하는 것이 답인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화면을 보시면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유전자 변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유전자가 이상한 원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형이 돼버려. 바뀌어버려. 돌연변이가 돼버려요.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 병이 온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염색체, 그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23개의 염색체의 유전자가 다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 유전자를 다 분석한 거예요. 그 게놈 지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전자 지도가 92년인가 그때 이게 다 해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 이게 점점 줄어들죠. 키 순으로 배열한 거예요. 23번까지. 근데 1번 염색체에 이 부위가 문제가 변형이 생겼다 그러면은 녹내장이나 전립선암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립선암은 대부분 1번 염색체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폐암이잖아요. 폐암이 많잖아요. 폐암은 3번 염색체 이 부위가 변질이 됐을 때 폐암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폐암을 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 부위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검진을 해가지고 이분이 폐암이 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검진하는 게 유전자 검사가 요즘에는 또 대세가 돼 있죠. 그래서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이분이 어떤 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어떤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85%다 해가지고 유방하고 난소를 다 걷어냈잖아요. 그때 한 게 이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가 이렇게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변질이 되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지, 또 이제 이건 너무 과학적이라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유전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변형이 되느냐, 그걸 알면, 또 원인을 알면, 그러면 유전자 변형이 되는 것들을 원인을 제거해주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많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유전자 변형을 뭐가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또 봤더니 그 유전자 변형의 원인이 이게 활성산소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활성산소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대요. 근데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한테도 생겨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되죠.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가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숨 쉬고 하면 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가 자연히 생겨요. 여러분들 휘발유 엔진에서 엔진을 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엔진이 생기죠. 근데 엔진이 끄름이 생기죠. 그 끄름이 어떤 차는 많고 어떤 차는 끄름이 전혀 조금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검사도 하잖아요. 매연이 많이 나오면 빠꾸당하고 이런 거예요. 똑같아. 근데 조물주는,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보고 활성산소가 굉장히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간에다가 이것을 차단하는 물질을 간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에서 하는 일은, 간은 몸이 피곤하면 어때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이런 일을 못 하겠죠. 우리가 술을 먹는 것도 간에서 해독을 하죠. 알코올을 해독을 하면 아세트알데히드나 아세톤이 돼가지고 그게 막 머리 아프게 하고 막 속을 메시껍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술을 먹을 때도 간에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밥을 대부분 간에서 저장을 해요. 글리코겐이라고 해가지고 글루코스를,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간에서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잠을 늦게 자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간이 일할 시간이 없어요. 저녁 시간에 간은 일을 많이 해요. 우리 모든 혈액의 3분의 2가 저녁 시간에 간에 가서 쉬면서 일을 해요. 예, 우리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잠을 자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간에 혈액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해독을 다 시키고 필요한 거 불필요한 것들 다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잠을 막 11시 이후에 자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활성산소도 없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로도나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잠도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그 세포막을 파괴해서 노화를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유전자 변형 이제 배웠죠. 염증 반응도 생기게 한다.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주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이제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항산화 작용. 메가비타민이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해요. 좋은 물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인병에 걸린 분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물을 많이 안 먹어요. 진짜 물 많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어. 너무 음식을 싱겁게 먹거나 이렇게 하면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입에서 딱 받쳐요. 근데 조금만 짠 것을 좀 먹으면 또 물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막 술 먹고 하면 물부터 찾고 뭐 달달한 거 먹으면 물부터 찾고 그걸 해독하고 희석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수하는 마을에는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이 힌트예요. 근데 뭐 이렇게 파키스탄에 혼자의 물도 있고 에콰도르에 이게 빌카밤바물이라는 게 있고 독일에 가면 노르데나우 물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다 장수천이래요. 장수천을 보니까 이런 물들이 있었다. 근데 물 중에서도 아까 활성산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있는데 수소 이 활성산소에 수소가 2개가 붙으면 물로 돼요. 물로 이게 물로 되고 이것은 산소로 되죠. 물과 산소로 분해를 해주는 게 수소예요. 수소. 빨간색이 수소거든요. 그래서 물 중에 수소가 들어있는 물이 굉장히 활성산소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수소수를 먹어라 이렇게 하는 얘기고 또 산소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숨 쉬는 게 정말 숨 쉬는 것은 산소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속에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폐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산소를 이렇게 물로써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섭취하면 활성산소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밥을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숨은 5분도 못 참잖아요. 산소가 없어서는 우리 몸이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 없이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탱을 못해요. 여러분들 물을 안 먹고 한번 3일만 견뎌보세요. 못해요. 그 물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물 중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소수를 이렇게 했는데 나노 수소수라고 그래요. 수소는 분자가 막 20개, 40개 이렇게 붙어있는 수소도 있고 나노급이라면 수소만 이렇게 따로 있는 수소가 아주 작죠. 여러분들 수소가 작으면 우리 위에서는 위가 온도가 한 38도 이상 되죠. 물을 먹으면. 그죠? 여러분들 수소수 먹어본 적 있죠? 네. 그 수소수는 나노 수소수가 아니라 전기 분해해가지고 하는 수소수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수소수 드시고 있죠? 네. 한 번씩 드셔보시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30도 이상 수온이 올라가면 산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은 나노급이 아닌 산소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지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요. 산소가 공기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기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물 좀 따뜻하면 기포가 막 생겨가지고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없어. 고기들도 산소가 부족이면 올라오잖아요. 산소 먹으려고. 아무튼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30도가 넘으면 날아가 버려. 근데 일반 수소수를 먹으면 위에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나노 수소수는 날아가지가 않고 40도, 60도까지도 우리 체액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혈관 속에 흡수가 되고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이거 나노 수소수라는 것을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근데 일본에서 하는 게 밀리리터당 10,00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순창 수소수거든요. 이것은 1억 개 정도 있다라는 게 증명돼 있고 실질적으로 물을 60도, 80도 커피 마실 때, 녹차 마실 때 60도, 80도 되는 온도로 수소수를 끓여보면 수소가 남아 있어요. 수소 측정기로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일반 수소는 30도, 40도 되면 다 날아가 버려. 없어. 수소수는 수소수지만 우리가 먹었을 때, 음용했을 때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이게 드신다면 이 나노 수소수를 드시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수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노 수소수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항암을 하면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근데 수소수를 먹으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점점 회복이 되죠. 회복되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신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쥐의 위인데 쥐한테 이렇게 방사선을 째보고 수소수를 먹인 쥐하고 먹이지 않는 쥐를 봤더니 조직이 그 수소수를 안 먹이고 수소수를 먹였더니 수소수 먹인 쥐는 조직이 이렇게 멀쩡해요. 더 그 방사선을 해도 상당히 피해를 덜 본다 이거죠. 좋은 물로 이렇게 먹을 때 몸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증이나 이런 반응들을 그리고 또 해독을 빨리 해주니까 이런 그 조직의 변화도 생겼다라는 실험이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일본에 요즘에 아베가 엄청 문제를 일으켜서 노아베, 노일본, 뭐 가지도 사지도 뭐 먹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베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 사진으로 이렇게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근처에서 잡은 물고기들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해 있어요. 자, 이거 물고기가 이게 합성 사진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가운데 눈이 있어요. 꼬리가 2개가 달렸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이게 희귀동물로 이렇게 우리가 돼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것은 뭐냐면 상어예요, 상어. 상어인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응. 그리고 식물들을 보니까 이렇게 토마토가 옆에 엄청나게 새끼 같은 것을 많이 쪘죠. 예? 토마토가 이렇게 변해버리고 토마토에서 싹이 나. 가지가 이게 1개가 아니라 막 5개가 열리고 무가 이렇게 우리 사람 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개구리가 막 발이 막 8개가 달리고 그래서는 다리에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생기고 그죠? 개구리 머리가 막 이렇게 3개가 이렇게 합체가 된 데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사선 피폭이죠. 세슘. 세슘에 노출되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슘에 노출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도 있지만 CT. 페트 CT. 엄청난 방사선 피폭량이거든요. 사실은 연구에 하면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을 때 8km 전방에서 이렇게 쬐는 양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페트 한번 찍는데 양이. 근데 여러분들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막 찍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량을 총량제를 해서 이제 어디에서 CT를 찍으면 1년에 몇 번 못 찍게 하는 그런 법안도 생기고 있어요, 우리 법에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런 거에 노출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또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들이 여기는 후쿠시마 원전은 터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 원인이 안 되는데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왜 또 재발이 됐냐 막 이런 것들이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전자 변형 아까 유전자 변형이 활성산소도 시키지만 더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이게 방사선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그것은 어떻게 방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사실은. 페트 검사 한다면 나는 그거 하기 좀 그렇고, 이런 원인 때문에 나는 MRI나 초음파로 좀 검사를 해보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페트를 찍을게요. 이렇게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면 굳이 막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에 어떤 검사를 할 때 초음파로 충분히 옆에 조직을 다 볼 수 있어요.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게 전립선이나 난소, 자궁, 콩팥, 간, 위나 췌장도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데 폐나 이런 데는 초음파로 보기는 좀 그래요. 그것은 MRI로 찍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보험을 들었으면 페트보다 MRI가 더 저렴해요. 그리고 MRI는 이번에 조금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실손 말고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제도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서 꼭 의미 없이 페트를 너무 많이 찍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물한테도 이렇게 뭐 토끼가 귀가 하나밖에 없어요. 토끼가 귀가 커야 이렇게 잘 뭐 천적을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귀가 없으니 이거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뭐 코가 셋인 돼지도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가지 말라는 게 뭐 일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 예? 충분히 노출된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안 가면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라도 안 가야 돼. 그죠? 근데 막 배추도 이렇게 막 엄청 크죠? 네. 이런 배추 있으면 슈퍼 배추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다고 또 이 배추를 또 심고 그러겠죠? 그게 바로 슈퍼 옥수수고 뭐 슈퍼 밀이고 그래요. 원래는 유전자 조작 그 작물이라고 하죠. GMO 곡물. GMO 곡물을 할 때 어떠냐면 고엽제를 옛날에 베트남에서 이렇게 뿌렸어요.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그랬더니 다 풀이 다 죽었는데 베트콩 이제 못 숨게 하려고 다 고엽제를 뿌려버린 거 아니에요? 숲이 다 이제 다 죽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은 풀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야, 이 고엽제도 살아남은 게 이게 뭔 풀인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풀 자체가 유전자 변형이 돼 있는 거야. 거기에서도 살아남게 적자 생존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그 풀을 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같은 풀의 종류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야. 거기를 뜯어다가 옥수수에다 붙여보고 밀에다 붙여보고 콩에다 붙여보고 하니까 또 붙여가지고 농사를 지어봤어요. 제초제를 뿌리니까 대체나 이 작물들은 안 죽고 풀만 죽어. 그러니까 수확량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런 음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거야. 그런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여러분들은 잘 내가 그걸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고민해본 사람도 없겠지만 내가 그런 거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또 노출되어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억울하게 암이 온 것 같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산소가 엄청 중요하다는 폐가 하는 일이 산소, 숨을 쉬어가지고 산소를 적혈구한테 주려고 하는 건데 정말 산소가 중요한데 여러분 지구가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 아시죠? 요즘에 아마존에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 아마존 밀림이 지금 돼가지고 나라들이 그걸 산불을 진화하는데 협조를 하자 하는데도 브라질 대통령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숲이 사라지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막 우리가 떼는 석유를 캐가지고 막 떼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이산화탄소로 되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산소는 부족해지니까 여러분들 딱 창문 닫아놓고 예?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있어보라면 머리가 띵해지고 아프고 피곤해지고 나른하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산소가 중요한데 지구 전체가 산소가 부족하다니까. 옛날에 20% 21%였는데 지금 18% 19% 도시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죠. 그거에 여러분들이 또 노출이 돼 있어. 그리고 또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전부 다 또 항생제 다 있는 거고 그걸 제거를 해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못 챙기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근데 우리 명문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우리 편백숲도 있고 숲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장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고맙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부단으로 노력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산소를 이렇게 제품화를 시켜가지고요 좀 세상이 발달하니까 좀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걸 산소를 여기다 고농축으로 한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건전지처럼 생겼죠. 이 안에 산소를 농축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어요. 이 안에 그래가지고 뚜껑을 닫아요. 여러분들 피트병이나 있잖아요. 그 뚜껑을 열고 뚜껑을 버리고 그 뚜껑을 이렇게 잠궈요. 그러면 이게 터지면서 산소가 그 물 속으로 들어가요. 1.8리터 정도. 이게 산소수를 만드는 거죠. 수소수가 아니라. 이거 폐암이시니까 특별히 제가 이걸 또 부탁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 달 동안 정도 좀 시험 삼아서 다른 암보다도 폐암인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방사선의 피해는 엄청난데 이제 태어난 애들이 기형아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못 느껴요. 그죠? 유전자 변형이 돼갖고 뭔가 암이 생기려면 적어도 몇 년 동안 돼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바로 태어나는, 신생아라든지 아까 개구리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태어나잖아요. 많은 숫자가. 그 농작물도 1년이면 바로바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먼저 그 물고기나 양서류나 채소들을 보면서 생긴 그 유전자 변형이 이렇게 생겨서 기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고 우리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암이 100배 발병률이 올라갔대요. 후쿠시마 아동 암 공포,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고노죠, 고노. 근데 대한민국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뭐 수출 안 해도 750만 한국 관광객이 와서도 먹어준다, 이런 막말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가면은 되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안 가야 되지만 일석이조예요, 안 가면.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그 방사선 세슘 지도를 보니까 태평양 전체에 퍼지고 1년이면 해류가 한 바퀴 돈대요. 돌면 어차피 독해로 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상태인데 지하수는 오염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일본 내에 오염 됐죠. 그걸로 뭘 만들어요? 우리 그 물도 이렇게 만들지만 돼요. 맥주나 막걸리나 그 사케 만들 때 뭔 물로 만들겠어요? 다 그걸로 만들겠죠. 아사히 맥주, 이거 불매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번 사건 없을 때도 사실은 먹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일로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 쭉 꾸준히, 이게 방사선 방광기가 10만 년인가 길어요. 10,000년 동안 일본산 음식은 안 먹어야 돼, 사실은. 또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후쿠시마 앞에서만 잡은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살다가 후쿠시마로 와서 잡히는 경우도, 후쿠시마에 살던 것이 다른 옆으로 와 있는데 그걸 잡아버리면 이게 바닷속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농사 짓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하지만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후쿠시마 앞바다만 아니면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쿠시마 주변에 100km까지 영향을 다 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그 70km 정도 떨어진 데서 야구 시합을 한다 하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기서 야구하는 게 과연 옳냐, 그러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여론 형성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런 게 애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엄청나게 뉴스들이, 빅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좋은 뉴스들보다는 막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죠. 뭘 집중해서 뭘 해야 될지. 근데 정말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조화롭게 빨주노초 파란보고 다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 색깔만 하면 색도화지 색종이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솔만만 하면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에요, 소음. 그죠? 근데 다양한 소리를 듣고, 국가의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라면 다양한 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틀렸다가 아니라 정말 이쪽 극우도, 극좌도 이런 것들을 다 포용을 해서 이렇게 화합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좌파고 너는 우파니까 네 말들은 다 틀려,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양이야기고 너는 한이야기니까 이건 무조건 틀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산삼주사가 이게 대법원에서 증거아시죠? 이게 정맥에다 이렇게 산삼주사 맞는 거 있어요. 그 한의학의 고유 치료 방법인데, 그 부분이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환수해라, 이런 조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아니, 한의학이 신의료 기술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옛날부터 온 것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이나 그리고 의사협회, 최대집 의사협회장이나 전부 다 한의사들 죽이려고만 상대니까, 거기서 볼 때는 극좌파야, 한의학이. 저희는 우파고 정통성은 양이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양방 의사들이 얼마나 이게 편협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다 치료했는데 수술했는데 재발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는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재발됐냐 이 말이에요. 병의 원인을 몰랐으니까. 아까 병의 원인이 다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세포를 생기는 족족 제거해주는 항암제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게 면역력이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제거를 못했으니까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답이고, 암세포가 많이 생기는 환경을 하나씩 없애주면 되는데 그러한 생활 방식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말로 끝나버리죠. 근데 옛날처럼 사세요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틀렸죠. 그리고 독일을 가보니까 좀 독일의 의사들은 한국의 의사보다 훨씬 뛰어나요 사실은. 그죠? 독일 의료 수준하고 한국 의료 수준하고 한국이 높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독일이 낮다는 모르겠지만 손재주가 좋으니까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수술은 진짜 잘해요. 근데 뭐냐면은 항암제가 우리나라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다 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 외국의 의술이 더 뛰어나지. 근데 독일이나 미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통합 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통합 암 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명상이나 음악 치료, 숲 치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치료를 할 때 고주파 온열 치료, 온열 치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신 온열이 있고 국소 온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소 온열 치료, 그러니까 고주파만 의료보험이 되죠. 실손보험이. 전신은 안 돼요. 독일은 다 돼요. 근데 독일은 전신온열하고 고주파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치료를 한다고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들은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수익이 안 나. 돈을 안 받으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장비는 진짜 비싸요. 전신온열 치료가. 그게 1억 5천 정도 되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가지고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신을 언제 해주냐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해야 돼. 전체를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고주파를 하면 꼭 전신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체력을 봐가지고 내가 몸이 컨디션이 그걸 해도 괜찮다 하면 두 번, 세 번 해도 돼요. 왜냐면 이쪽 땀을 빼면 처음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노폐물이 노란 물이 나오고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하면 할수록 깨끗해져요. 피부에 독이 많으니까. 이게 피부 경피독은요, 여러분들이 땀을 빼거나 그 풍욕 있죠, 살림욕, 이걸 했을 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부도 호흡을 한다 그러죠. 이게 피부도 사실은 폐야, 폐. 그러니까 피부가 호흡을 잘해주면 폐가 부담을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피부에 도금을 해버려. 그러면 사람이 천식 헐떡거려요.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도금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려요. 이거만 놔두고. 네? 그 굉장히 형벌 중에 굉장히 엄격한 형벌이에요. 기름에다 막 튀겨서 죽이는 방법, 소대다가 옛날에는 진시황제 그때 전국시대 때는 그렇게 형벌을 가하는 게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살림력이나 풍욕, 그리고 전신온열을 해서 땅구멍에 있는 때 같은 것을 쫙 빼줘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들 막 격렬한 운동 못 하잖아요, 지금 체력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건 너무 길죠? 네, 아까 다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게 활성산소라고 했는데 활성산소 없애주고 항산화제 요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메가비타민 효소 요법, 야채수 같은 것도, 그다음에 식이요법, 한약 중에서도 활성산소 없애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산주경, 항산화적이 가장 강해요. 주경을 가지고 못을 넣어놓으면 녹이 안 쓸어요. 산화가 안 돼. 이게 항산화 작용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인산주겸이나 마늘요법은 인산 선생이 했던 암치료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들이 복용하는 셀레나조 요법도 면역력도 올리지만 항산화 작용이 강해요. 해독요법도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면역력을 올리는 거, NK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암세포 빨리빨리 제거하겠죠. 그때
산삼약침이나 주사, 미줄토 여러분들이 하는 이스카도 요법이 요거단 말이에요. 해리 주사, 자닥신, 셀레나제도 여기에 포함되고 이렇게 요법들을 하는 이유가 그거단 말이에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대체해주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하는구나 이제 알아야지. 그러죠? 근데 이제 암의 이게 신생 단계는 사실은 어혈 때문에 암을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봐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한번 했을 텐데 우리가 결국에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게 이 적혈구가 다 운반한다겠죠. 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간에서 또 포도당을 받고 폐에서 탄소를 받아요. 이 적혈구가 다니면서. 근데 큰 혈관일 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는데 적혈구가 모세혈관에서는 모세혈관이 5 정도 되고 적혈구가 7 정도 크기예요. 더 크죠?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딱 찌그러지죠. 적혈구가 이렇게 있다면 모세혈관 만나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 속으로. 이해되죠? 근데 적혈구가 이게 사람이 되게 경직된 사람이 있죠. 몸이 딱딱해 굳어 있어. 유연성이 없어.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유연성이 없으면 몸이 유연성이 없죠. 근데 적혈구가 유연성이 없으면 여기 모세혈관 통과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암을 해버리잖아요. 적혈구들이 이런 탄력성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적혈구가 일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산소 운반, 포도당 운반을 제대로 못하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운 거예요. 추운 이유가 그거예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공기라 산소라 하면 땅의 기운을 우리 땅에서 음식을 얻잖아요. 땅의 기운을, 하늘의 기운을 사람이 먹어서 에너지 힘을 만든다 이게요. 그래서 천지인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 사람이 잘 어우러져서 이게 자연과 함께 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자연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고 면역력도 키운다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그 자연 속에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적혈구들이 모양새가 이렇게 막 다양해요. 너무 적혈구가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면은 모세혈관 다닐 때 불편해. 너무 작으니까 티코가 큰 산소를 운반 못 하겠죠.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안 돼. 그리고 기형적으로 막 이상하게 낫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겸상이라고 해요. 겸이 겸이에요. 우리 낫이 기역자로 휘었죠. 겸상 적혈구가 있으면 빈혈이 있어. 악성 빈혈. 적혈구의 모양에 따라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여러분들도 검사 한 번 있는데 검사하라고 하면 대부분 안 하더라고. 지금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적혈구가 이렇게 돼야 사실은 좋아요. 각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막 엉켜 있어. 이렇게 막. 적혈구 하나가 아니라 막 몇 개가 붙어 있죠. 하나도 다니기가 좀 불편한데 지금 이렇게 많이 뭉태기로 다니면은 되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지치거나 막 추위를 잘 타거나 뭐 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적혈구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요. 이분도 좀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산소 치료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 분하고 산소 치료를 막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산소 치료를 하는 거, 산소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물도 산소수를 먹어봐라 하는 것도 그러고, 피부호흡을 시켜야 된다. 그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산소 없이는 단 5분도 못 산다니까. 그래서 이런 산소가 중요한 것들을, 근데 산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니까 적혈구의 상태도 좋게 만들어줘야 돼.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의학에서 어혈이라고 하는데, 암은 어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암은 어혈이 뭉쳐서 적치옹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암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암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혈만 풀어주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아까 면역력이 어쩌고 유전자가 변형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떠나가지고 피를 맑게 해주면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기초적으로 피를 맑게 하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막 고주파가 치료보다도 이번 기본적인 게 이게 된 다음에 고주파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해독이나 피를 맑게 해주는 게 황칠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황칠. 노란색이죠. 황칠은. 노란색 칠이다해서 황칠인데 노란색 한약재가 해독의 왕이에요.
이 황토방이 있으면은 해독이 잘 된다 그러죠. 근데 한약재도 강황 들어보셨죠? 울금, 치자, 대황, 황금, 황년, 황백 다 황자죠. 어? 이게 황년 해독탕이라 그래. 한의학에서 최고의 처방이에요. 제가 박사학위를 황년 해독탕으로 몸의 독을 없애는 약침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의학 박사학위를. 그래서 황금색 한약재들이 해독 기능, 그다음에 해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항염증, 항암 작용 이런 작용들이 강해요. 또 황치를 보면 꽃대가 어때요? 뭐 같이 생겼죠? 뭐 같이 생겼어요? 인삼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인삼 익으면 이제 빨갛게 되죠. 인삼 꽃대하고 똑같아. 이게 그래서 수삼이라고 그래요. 나무삼이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황치를 제가 한 300주 정도 심어놨어요. 보시면 알아. 근데 아직 열매는 잘 안 맺는데 이게 10년 이상이 돼야 황금색이 되거든요. 근데 엄청 황칠이 피를 맑게 하니까 당뇨에도 좋죠. 그다음에 남자들 성기능장애, 그다음에 관절염,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이미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칠로 만든 황칠 오리, 황칠닭 막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어? 닭집도 백숙도 황칠백숙 이렇게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무독하니까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해서 황칠 해독 어혈방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해독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 팀장이나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폐암 중에 폐암을 하려면 이게 네트릴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타민 B17이라고 있어요. 비타민 B17. 멕시코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게 어디에 들었냐면 이것은 복숭아죠. 복숭아 씨에도 들어있고 살구 씨에도 있고 어디에 들어있니? 자두 씨에도 있고 뭐에도 많냐? 사실 이것보다도 제일 많은 게 비파 열매에 제일 많아요. 비파 열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레트릴 요법 하면 이 요법을 받으려고 미국에서도 멕시코 그 의사한테 가고 막 하는데 이게 뭐 근거가 없다 어쩌다 비의료인이 했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분이 감옥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치료법이 이제 중단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한방에서는 이것을 행인을 살구씨라고 하거든요. 살구씨 약침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폐암인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 제가 특별히 그 완도 신지에서 비파 열매에서 열매 말고 과육 말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엄청 비싸요. 그걸 갖다가 분말로 해가지고 먹기 편하게 알약으로 만들었어요. 그 비파 열매 가루를 먹고 폐암 환자가 나았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한방 치료니까 이 행인 약침, 그리고 제가 이제 비파 C 오일을 가지고 약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고, 비파 C 이런 약침이 만들어지면 제가 따로 공고를 해드릴게요. 비파 씨앗이 이렇게 생겼어요. 비파가 보셨어요? 비파? 이게 씨앗이 한 4-5개 이렇게 안에 들었어요. 꼭 살구처럼 생겼죠. 오늘 좀 시간이 좀 5분 정도 이렇게 오버가 됐는데 딱 1시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또 지루하진 않았나요? 네. 뭐 어려웠어요? 아니요. 이야기는 쉬웠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들으시고 혹시 의문 가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이거 말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딱 3가지, 5가지 이 정도 받을게요.